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울림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 모두가 고민하실 만한 주제일 것 같은데요. 대학교에 어떻게 하면 잘 갈 수 있나? 대입 관련해서 아주 전문가분을 모셔봤습니다. 현직 고등학교 선생님이시기도 한 학령님. 안녕하세요. 한국과학창의재단 위촉 과학 커뮤니케이터, EBS 강의, 그리고 유튜버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물리교사 조현식입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네임으로는 학력을 쓰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학령님과 저는 사실 좀 특별한 인연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인연인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페임랩에서 만났죠? 네, 저희가 2023년 페임랩 코리아 대회에서 본선 진출을 같이 해서 처음 알게 됐고, 그 이후에 다양한 강연도 같이 또 막 꾸리기도 하면서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쵸? 그렇죠. 저희 학교에 강연도 오시고. 아, 네. 제가 심지어 2번이나 갔었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고등학교 선생님이시기도 하니까 이런 대입에 대한 바뀌는 정보를 누구보다 생생하게 그리고 누구보다 전문적으로 전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어렵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렇게 울림님 유튜브에 출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한번 입시 얘기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그래 볼까요? 네. 저희가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크게 많이 바뀐대요. 뭐 때문에 바뀌냐? 고교 학점제라고 들어봤나요? 뭐 들어는 봤어요.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대학생들처럼 학점을 신청해서 듣는 건가요? 잘 알고 있는데요. 아, 2002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고교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실행이 되고, 그리고 이 고교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실행된 학년이 처음으로 수능을 치르는 학년입니다. 수능을 치르게 되는 그 수능의 해가 2027년이고 그렇죠. 2028 대입부터인 예, 거죠? 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가 바뀌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네. 이 개정부터는 그 등급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럼 2028 대입부터는 5등급제로 바뀌어요. 아,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나요? 그렇죠. 와. 자료를 보면은 네. 현행에는 1등급, 2등급, 3등급, 그리고 9등급까지 이렇게 비율로 되는데, 이제 개편이 되면은 1등급부터 5등급, 이 자료와 똑같은 비율로 이렇게 개편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제 상위 50%를 나누는 기준이 1등급에서 5등급까지였어요. 근데 5등급제가 되면서 상위 50%를 나누는 기준이 몇 등급이 되죠? 중간이니까 3등급이겠죠? 그렇죠. 3등급까지니까 3개 등급으로 나눠질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어떤 것이 달라질까요? 상위권을 변별하기가 좀 어려워질까요? 1등급이 좀 더 인원이 많아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1등급 안에 이제 우리가 현행 1등급, 2등급 친구들이 들어가게 되고, 2등급 안에 3등급과 4등급의 상위권 친구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오. 그렇게 단순화가 되는데요. 하지만 상위권 친구들, 1등급, 2등급을 나눠줬었는데, 이제는 1등급, 2등급이 1등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어떻게 변별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변별력이 너무 없어지는데 그러면 뭐 다른 서류 같은 게 더 중요해지나요?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 개정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고교 학점제. 너가 얼마나 그 학과에 맞는, 역량에 맞는 학점을 잘 이수했는지, 그리고 성적은 어떻는지, 그리고 생기부에 적힌 내용은 어떤지, 그런 내용으로 변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시는 그야말로 원래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수능에 대한 학점 컷보다는 진짜 고등학교 때 무엇을 공부했는지, 내신이 어떤지, 기타 생기부 관련 활동은 어떤지 이런 걸 보는 건가 그렇죠. 봐요. 그렇죠? 결국에는 수시로 가게 되면은 최저 등급을 맞춘다는 경우에서 이제 상위권의 변별은 대학교에서 역할을 하게 된 거죠. 뭐 면접을 좀 더 어렵게 본다든지 그렇게 그렇죠. 될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선택 과목이 폐지가 됩니다. 선택 과목이 폐지가 된다는 건 그 예를 들면 과학에서 물화생지 중에 2과목 고르고 이랬던 게 폐지가 된다는 걸까요? 그렇죠. 울림님은 아. 수능 때 어떤 과목을 치셨어요? 저는 과탐을 2과목을 봤어요. 화원, 생투 이렇게 봤습니다. 수과목을 하셨다니 굉장히 영특하셨던 것 같네요. 제가 생투가 제가 봤을 때 표준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과목으로 좀 알려져 있어서 저도 표준 점수를 노려보자 이런 마음으로 생투를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물리 1과 물리 2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고 1학년부터는 네. 이렇게 선택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선택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할 수가 없어지나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선택 과목들이 다 폐지가 됐어요. 사실 네. 현행 수능에서는
국어도 선택 과목이 있고 수학도 선택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과탐, 사탐에서도 선택 과목이 있었죠. 그쵸. 하지만 모든 선택 과목들이 폐지가 되고 모두 다 같은 공통 과목으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이과면 사탐은 안 보고 문과면 과탐을 안 봤잖아요. 근데 이제 뭐 문이과도 없어지고 사탐, 과탐도 다 봐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사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네. 자료화면처럼 개편된 수능에서는 국어도 선택이 없고 수학도 선택이 없고 영어, 한국사, 사탐, 가탐 역시 모두 공통 과목으로 치루어집니다.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그렇죠. 사회는 통합사회, 과학은 통합과학 두 개 다 치루어집니다. 그러면 좀 너무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왜냐면 예전에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화학 1, 생명과학 2 이렇게만 두 과목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물화생지를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물화생지를 다 하긴 하는데 네. 출제 범위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통합과학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의 깊이는 그만큼 좀 낮아지겠죠. 낮아지고 대신 넓게. 넓고 약간 뭐 사족이긴 하지만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여서 챗GPT 활용하면 사실 모르는 거 바로바로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아는 게 좀 더 중요해진 시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랑 좀 발맞춘 교육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2028 대입에서 그 수능의 예시 문항들이 몇 개 나왔습니다. 네. 그 문항들을 보면은 기존 수능과 조금 다른 느낌을 드는데요. 오. 주로 이제 기존 수능에서는 네. 지식의 깊이를 물어봤다면은 이제 지식의 깊이가 그만큼 좀 얕아진 만큼 물화생지로 예를 들면은 물화생지 간의 연계성을 어떻게 활용한지 융합 연구로 그렇죠. 이제 발전될 수 있고 그리고 실험에 설계할 때 통제 변인과 조작 변인을 잘 설정하는지 그러한 지식적인 면 그런 면을 조금 더 많이 깊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잘 물어보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으로 이어서 한번 그 아까 말씀해주신 예시 문항을 저희가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은 네. 공개된 2028학년도 수능 통합과 예시 문항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같이 풀면서 직접 수험생들의 마음을 느껴보는 거죠. 그러면 이걸 혹시 수험생들이 보시면 저희랑 같이 풀어보시면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해보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게 많지만 아무래도 제가 이제 물리 교사다 보니까 물리와에 관련된 문제 위주로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울림님은 화학 생물 전공이다 보니까 물리 문제를 잘 풀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16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전자기 유도 현상에 관한 실험이네요. 지금 보면 중요한 게 무엇이냐? A, B, C 자석을 이용했습니다. 네. 우리 그림을 보면 A, B, C 자석의 개수가 어떻죠? 좀 다른 것 같아요. A는 1개 같고 B는 2개, C는 3개.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뭐냐면 A, B, C를 똑같은 높이인 H에서 자유낙하시킵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한번 기억, 니은, 디귿 한번 풀어볼까요? 그럼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네. 자석의 개수가 다른 A, B, C를 사용하는 것은 자기장의 세기를 서로 다르게 하기 위해서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제가 지금 학생의 입장에서 푸는 거군요. 그렇죠. 아하, 제가 틀리면 되게 난감해지는 상황인 거죠? 저는 괜찮지만 울림님께서는 좀 난감해지지 않을까. 지금 너무 막 땀이 바짝바짝 나는데 기억 일단 맞는 거 아닐까요? 이제 자석의 개수에 따라 자기장이 또 달라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자석의 개수를 바꾸는 것이 바로 조작 변인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전자기 유도라 하면은 패러데이 법칙이 떠오를 텐데요. 떠오르시죠? 네. 그렇죠. 패러데이 법칙에 의하면은 유도 전압의 세기는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장의 세기가 큰 C가 가장 유도 전압을 많이 발생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A가 더 적게 발생시키겠네요. 그럼 기억은 맞는 선지. 그렇죠. 네. 니은을 한번 볼까요? 네. A, B, C를 놓을 때 N극을 아래로 하는 것은 네. 자기장의 방향과 유도전류의 세기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일단은 아주 함정에 빠지기 쉬운 선지네요. 문해력을 묻는 선지 같다라고 느껴지는 게 방향과 세기가 아니라 방향인 거죠. 어떻게 잘 헤쳐나갔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가 극 방향에 따라서 유도전류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N극으로 아래로 했다면은 자기장의 방향과
유도 전류의 방향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거겠죠? 네, 그쵸. 잘 빠져나갔습니다. 네. 문해력이 되게 중요해진 세상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또 여기 평가원에서 알아보시고자 담은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깊은 뜻이 담겨 있었겠죠? 네. 디귿도 한번 볼까요? 네. A, B, C를 놓는 높이 H로 같게 하는 것은 코일이 통과하는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운동 에너지의 양을 서로 같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네. 과연 이 문제도 풀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지금 제가 기억이 맞고 니은은 틀렸잖아요? 예. 그러면 일단 지금 1번 아니면 4번이에요. 큰일 났네. 이제 무조건 맞춰야 되네. 운동 에너지는 사실 알고 있죠.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 2분의 1 mv 제곱에 h와 관련된 항은 없단 말이죠. 왜 그런 표정을 지으시죠? 불안한데? H가 같다면은 네. 뭐가 같을까요? 똑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속력이 어떻죠? 같죠? 같죠? 네. 그러면은 속력이 같겠네요. 그렇네요. 그러면은 정답인가요? 아니지 않나요? 네, 그렇죠. 운동 에너지는 그렇죠. 네. 질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보면 지금 A, B, C에서 질량이 가장 큰 친구는 당연히 자석을 3개 묶은 C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A, B, C의 운동 에너지 양을 서로 같게 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사실 이 문항을 고치자면은 네. 떨어질 때 속력을 같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러네요. H가 같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은 사실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높이가 같을 때 떨어지는 속력이 같고 그리고 운동 에너지에 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실험을 설계할 때 네. 견인 통제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머리를 써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저는 뭐 교사는 아니지만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되게 사고력이나 문해력이 좋으면 패러데이 법칙을 몰라도 어느 정도 풀 수 있겠다 라는 자신감이 좀 생기는 문항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네. 화학과 생물을 전공하신 네. 분이지만 보기를 잘 이렇게 네. 피해가지고 맞추시는 걸 보면은 네. 사실 내용이 깊이적인 면 그리고 또는 뭐 계산이 필요한 문제 그런 것보다는 얼마나 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좀 더 본질이죠. 학문의 본질에 가까운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리 나쁘지 않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20번. 다음은 지구 표면에서 구슬의 운동에 대해 알아보는 실험이라고 하네요. 오. 그리고 이렇게 실험 결과를 제공했습니다. A를 보면은 수직으로 낙하하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고 네. B 같은 경우는 수평 방향의 속력이 있는 포물선 운동을 하고 있네요. 오.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중력이 지구보다 작은 행성에서 네. 이 동일한 실험을 네. 똑같이 반복한다고 오. 합니다. 그때 나오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물어보고 있어요. 네. 역시 울림님께서 한번 풀어보실까요? 네, 진짜 이게 너무 진땀이 나는데 일단 위에 실험 결과는 지구고 아래에는 중력이 지구보다 작잖아요. 근데 이게 같은 간격으로 찍었을 거니까 지금 위에가 점이 4개인데 중력이 지구보다 작으면 아무래도 더 천천히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같은 시간 간격으로 찍을 때 더 많은 점이 찍힐 거니까 일단 점이 4개인 1번이랑 2번은 제외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빠져나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일단 A는 3, 4, 5가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거는 이 너비예요. 보니까. 그렇죠. 네. B가 동일한 시간 동안 이동한 수평 거리가 다르네요. 그쵸. 근데 생각해보면 중력은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지 수평 방향에는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수평 방향에 작용하는 R자임은 0이죠. 이상적으로.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원래 본디 문제라 함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 지구나 중력이 지구보다 작은 행성이나 수평 방향으로는 같은 시간당 같은 거리를 이동할 거다. 그렇죠.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점당 딱 한 칸씩 딱딱 이동을 했네요, 지구에서. 맞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3, 4, 5 중에서 한 칸씩 딱딱 이동한 게 5번이 있네요. 그래서 답은 5번. 이야. 와, 감사합니다. 울림님 진짜 역시 과학 커뮤니케이터. 아유, 제가. 네,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네, 아유, 다행입니다. 이게 틀렸으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울림님께서 이렇게 네. 보여준 것처럼 네. 사실 크게 깊이 있는 지식이 없더라도 또는 뭐 우리가 아니죠. 네네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수식을 네. 썼나요?
안 썼죠. 그냥 그렇죠. 손도 안 대고 이렇게 말하면서 풀었죠, 저희가.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물리라는 과목은 굉장히 수학적인 공식을 많이 써야 되는 과목입니다. 하지만 조금 이렇게 개편이 되면서 고등학교 1학년 내용 위주로 나오다 보니 계산적인 면은 조금 약화되고 그 대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지식을 잘 적용할 수 있는지 적응력을 테스트하는 문항들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궁금한 게 제가 시험 봤을 때는 화학 원 기준으로 30분 동안 20문제를 푸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8과목에 해당하는 걸 잘 압축해서 담아 놓은 거다 보니 문항 수나 시간이 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문항 수가 기존에는 20문제였죠. 네. 이제는 문항 수가 25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좀 좋은 것 같기도 하네요. 8과목을 25문제. 그 대신 네. 지식의 깊이가 좀 얕아졌고. 얕아졌고. 그럼 25문제 풀려면 30분 만에 풀려면 풀 수 있을까요? 고등학생들은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사실 네. 뭐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네. 시간도 늘어났어요. 네. 10분 늘어나서 공통과학 푸는데 40분 이렇게 시간이 주어집니다. 좀 더 여유로워졌네요. 근데 여유로워진 만큼 네. 여러분들이 수능을 치고 마칠 때는 더 밤이 되어 있겠네요. 그러네. 네. 하지만 또 중요한 게 네. 무엇이냐면 네. 문항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래요. 저희도 보니까 되게 읽을 네. 거리가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수능이라는 것이 좀 제도가 꽤 오래됐죠. 그리고 문항 수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어느 정도 틀에 갇힌 문항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제 공통과학이라 해가지고 1학년 내용으로 이제 문제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변별하는 게 쉽진 않아요. 출제자분들 입장에서는 상위권도 변별을 해줘야 되고 하위권도 네. 변별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를 쉽게 내기도 힘들고 그쵸. 그렇다고 문제를 어렵게만 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문항의 길이를 길게 하는 성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그러다 보니 우리 지금 MZ 학생들 학생들 잘 안 되는 게 뭐냐? 문해력이 떨어지죠. 요즘 쇼츠를 많이 봐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문항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많이 걸립니다. 사실 저도 조금 문제가 길어짐에 따라서 문제에서 뭘 요구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될 때 한 번씩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수능을 준비하고 있다면은 긴 문장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 문해력을 키우는 것도 한 가지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독서를 많이 하는 것도 좀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네요. 왜냐면 그렇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비단 고등학생뿐만이 아니라 초등학생분들, 중학생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은 아직 입시까지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니까 얼른 책을 많이 읽어서 독해력, 문해력을 많이 늘려놓으시기를 적극 권장드리겠습니다. 권장드립니다. 네. 그 문이과가 그러면 합쳐지는 거예요? 왜냐면 공통사회, 공통과학 이렇게 다 보게 되니까요. 그렇죠. 사실 시험 자체는 문과 과목도 치고 이과 과목도 칩니다. 하지만 문이과 구분을 완전히 합쳤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결국에 우리가 수능을 치는 이유는 아무래도 대입이겠죠. 그쵸. 근데 대학교에서도 아무래도 학과에 맞는 성적을 반영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 관련 학과면은 사탐 시험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안 볼 수가 있습니다. 비중을 아니면은 작게 두는 것도 아니고 안 볼 수도 있는 안 거예요? 볼 수도 있고 오. 아니면은 30점 이상이면은 그 이론은 이제 절대평가로 치는 거죠. 네, 지금의 영어처럼 영어도 예를 들어서 뭐 3등급 이상은 모두 똑같은 점수를 부여하는 그런 그래요?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탐구도 마찬가지로 네. 3등급 이상만 되면은 모두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과탐 같은 경우는 좀 더 치밀하게 부여할 수가 있겠죠. 신기하네요. 네. 약간 일종의 꽈락 제도를 도입한다고도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네, 또는 네. 과탐에 조금 더 가산점을 준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아무래도 결국에 그 해당 학과에 맞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뽑으려고 대학교에서는 이렇게 노력을 작전을 하겠다? 전략적으로 할 오.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경희대학교에서 발빠르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고교 학점제죠. 네. 학점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학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예를 좋네요. 들어서 나는 과학과 관련된 학과에 진학을 하고 싶지만 네. 사탐만 들어도 됩니다. 그래요? 본인의 선택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경희대학교에서는 과학 학점에 20시수 이상 이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줬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게 사실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뭐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 네. 본인이 어떤 학과에 갈 건지를 미리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그 학과에서 요구하는 학점이 무엇인지
어떤 과목을 들었을 때 유리할지를 조금 찾아보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고교 학점제가 도입된 만큼 조금 더 자유롭게 들을 수 있다는 넓어진 선택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가고 싶은 대학의 학과에 맞춰서 시수나 이런 것도 미리미리 좀 생각해서 들어 놓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사실상 대학교가 요구하는 대로 가자고 하면은 이과 성향이 강한 학생들은 네. 과탐 과목 위주로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문과 성향이 강한 학생들은 사탐 과목 위주로 선택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경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어느 정도 문과, 이과에 경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진짜 마치 대학생처럼 잘 본인이 어떻게 어떤 곳에 가고 싶은지 생각해서 플랜을 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거랑 더불어서 그러면 또 생기부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고교 학점제 아까 얘기했지만 등급이 5등급제로 개편되면서 생기부의 비중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생기부에서는 자가 원하는 과목을 듣게 되겠죠. 만약에 울림님이 화학 관련 대학교를 가고 싶다. 네. 그럼 어떤 과목을 듣겠습니까? 뭐 화학 1, 화학 2? 예, 그렇죠. 지금 명칭이 많이 바뀌었는데 아 그래요? 예, 화학 1, 2가 없어지고 이제 네. 화학 하나밖에 없고 아 그래요? 그 다음에 그 2에 대한 세부 과목들이 신설되었습니다. 제 지금 나이가 나오는 부분인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 많은 그 이과생들이 서로 듣는 게 다를 겁니다. 만약 저 같은 경우 뭐 물리에 관련된 학과를 가고 싶으면은 네. 물리와 관련된 과목을 들을 것이고 음. 화학과 관련된 학과를 가고 싶으면 화학과 관련된 과목을 갈 거예요. 그만큼 생기부가 개별화되겠죠. 단순히 뭐 멘트를 이 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이런 멘트가 중요한 걸 넘어서서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가 담겨 있으니까 생기부가 되게 중요해질 것 같네요. 그렇죠. 첫째로 어떤 과목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결국에 객관적인 평가는 네. 어쩔 수 없이 성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그 해당 과목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 과목에 대해서 높은 성적을 받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역시 그냥 학생의 정도이네요. 결과적으로. 네,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정말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고 대입을 다 성공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이제 좀 지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정작 여기 계신 선생님의 이제 포부나 미래 계획 이렇게 한마디 얘기해 주시죠. 사실 저는 뭐 네. 대학교 때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저는 교사란 이제 학생들이 사회로 나가기 전에 사회를 엿볼 수 있는 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창이 넓으면 넓을수록 많은 학생들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건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교사가 사회 경험을 굉장히 좀 다른 직종에 비해서는 좀 작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만 해도 네. 초중고 졸업을 하고 사범대학교 학교를 가고 사범대를 졸업하자마자 다시 학교로 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직종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언제나 학생이셨네요. 그렇죠. 언제나 방학이 있었던 거죠. 그건 또 너무 부럽네요. 예.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학교 밖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 교사가 되는 게 목표인데요. 제가 뭐 EBS 강의를 찍던 아니면 이렇게 울림님과 함께 과학 커뮤니케이터 활동을 하는 것도 이렇게 울림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배우고 그러한 생생한 경험들을 다시 학생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큰 창을 가진 교사가 되는 게 제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진짜 참 선생님이시네요. 저도 학창시절 때 이런 선생님께 배웠으면 물리학과로 진학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럼 지금까지 물리 선생님이시자 그리고 이제 바뀐 대입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전문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학령님과의 시간을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전 지금까지 과학 커뮤니케이터 울림 학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